이것은 마치 1929년에 시작했던 세계 대공황과 유사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920년대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 완전히 2차 산업혁명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버블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이 이미 상당히 지금 버블이 많이 끼어있는 상태예요. 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현웅 교수의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 책도 출판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로 제 유튜브 채널, 그리고 지금 소개 말씀드린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주 잘 판단해서 현재 어려운 시국을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또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바꿔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러한 관세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우선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만 일단 초점을 맞춰서 아주 집중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 서 자기가 이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90일 유예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보편관세 10%는 이미 깔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것이다. 뭐 EU에 대해서는 한 20%의 그런 보편관세, 20% 정도의 상호관세를 유예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90일 동안에 이제 협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무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적자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균형을 맞추겠다.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적어도 미국이 적자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지금 관세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 생각하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무역 전쟁을 벌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마치 1929년에 시작했던 세계 대공황과 유사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1929년 10월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주식시장이 갑자기 붕괴가 되었죠. 버블이 꺼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막 급속도로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죠. 후보 대통령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9년에 이제 상하원 양원을 다 통과했는데, 그 통과한 다음에 계속 이제 실제로 사인을 해야지만, 서명을 해야지만 이게 실제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경기가 계속 나빠지니까 이제 30년 6월에 제 기억에는 실제 이제 시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국들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막 고부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캐나다도 그렇고 독일, 프랑스, 영국 모든 나라들이 다 보복 관세를 막 부과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또 다시 또 거기에 또 맞춰서 다시 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서 나라마다 또 그 당시에도 다 관세를 똑같지 않았어요. 지금과 비슷하게 나라에 따라서 이 소위 얘기하는 상호 관세율이 다 달랐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서로 이렇게 관세 전쟁을 벌였고, 그것이 당시에 무역을 확 줄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 규모도 확 줄였고, 또 그 당시에 그래서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했고, 그래서 그게 바로 세계 대공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국가에서 아주 단기간에 그냥 벌어졌던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전 세계 당시에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게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런 모든 나라에게 1년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년 동안 계속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간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 전쟁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된 것이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로버트 실러 교수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식시장이 이미 상당히 지금 버블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 것은 그 당시도 또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막 엄청나게 불같이 막 일어나는 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동차라든가 철도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기산업이죠. 뭐 이런 가전제품들 이런 데 관련된 기업들로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 특히 인제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 공장 자동화도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노동자라는 것이 결국 가게고 가게가 바로 소비자잖아요. 이게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업들이 만들어낸 그 물건이 재고로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라서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 괜찮은데, 괜찮은데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도망가니까 우르르 다 도망가는 그런 허딩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치 밀림에서 인제 풀을 뜯어먹던 뭐 이런 사슴떼가 있는데 어디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 갑자기 한 마리가 튀면 다 튀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제 막 벌어졌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세까지 막 부과하면서 인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이런 건데 지금도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정말 선도하는 디지털 상품, 디지털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소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또는 M7이라고도 하는 그런 기업 쪽으로 엄청난 투자금이 몰리고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엄청나게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뭐 로버트 실러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표로 지금 너무 지나치다. 마치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막 발발하던 10월 그 상황 직전과 너무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상황이 나쁘다. 실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그 당시보다도 더 지금 주가가 지금 실제 그 기업들이 내는 이익보다 더 높지 않느냐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어쩌면 그 1929년 그 당시 상황과 너무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막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해에 IMF 연차 총회가 있었거든요. 9 월에. 그때 전 총재 라가르드 총재 지금 현재는 ECB 총재예요.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1920년대 상황 딱 100년 전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마치 세계 대공황 직전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역이 인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막 넘어가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버블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걱정한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분이 이야기했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일단 많은 분들이 지난해까지 뭐 미국 경제가 좋아도 정말 너무 좋잖아요. 뭐 골디락스다 뭐 하고 뭐 노 랜딩이다. 이거 앞으로 계속 갈 거다. 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혁명이 막 오고 그래서 AI가 막 등장하고 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옛날 지표 가지고는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20 년대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 완전히 2차 산업혁명으로." 또 마찬가지로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직전에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엄청나게 새로운 뭐 말 그대로 닷컴이라고만 붙이면 인터넷 기업이 막 등장하면 세상을 마치 다 바꿀 것처럼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버블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단기 금리가 뭐 역전이 되었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 시장금리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뭐 1년 또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많이 비교하는데 보통 이제 그 기간이 길수록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다 높아야 되죠. 오랫동안 맡겨 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역전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일 때 역전이 돼요. 이렇게 되었다가 인제 반대로 이게 해소가 되는 순간이 생겨요 인제 정상으로 돌아갈 때. 그때가 보면 금리를 도리어 낮출 때예요. 그럴 때 보면 경기가 꼭 나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연준이 뒷북을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거고 또 그래서 역전되었던 것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터졌어요. 그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있고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실증적으로도 그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한 그런 연구 논문도 많고 또 이론적으로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분석한 그러한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 그래서 뭐 "그럼 난 계속 여기다 돈 막 밀어 넣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그것을 권하는 분들 계시면 정말 그분이 정말 모든 자산을 거기다 넣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밀림에서 풀을 뜯던 그 사슴 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산 시장 특히 주식이나 환율은 어 일반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외부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변화했을 때 그럼 새로운 어떤 균형점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 균형점이라는 새로운 가격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 적정한 그 균형 상황, 균형 가격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거나 훨씬 낮게 떨어져요. 그걸 갖다 우리가 오버슈팅한다고 그래요. 경제 이론이에요. 실제 그런 상황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고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고 1929년 세계 대공황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오버슈팅이 있다는 거. 오버슈팅은 위로도 슈팅하고 아래도 슈팅한다는 거. 그러면 균형점보다 훨씬 더 과민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등장 다시 이제 2기가 등장한 뒤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 한 20% 이상 막 최고치들이 빠졌는데 그 속을 보면 제일 많이 빠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매그니피선트 세븐 이런 M7 기술주들 소위 이야기하는 이 디지털 혁명을 막 주도하는 그런 AI라든가 아니면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특별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것들이 또 많이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래 보편 관세를 일단 유지는 하지만 상호 관세는 당분간 90일 동안 뭐 유예한다니까 다시 또 막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오버슈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단타를 잘 치면 또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저는 권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뭐 언제 일단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긴 한데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스럭 소리만 나면 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세 폭탄은 뭐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 이미 예고가 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제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관세를 가지고 미국의 그 불이익을 이번에 완전히 역전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뭐 10%에서 20% 정도 보편 관세 또는 일반 관세를 부과하고 또 플러스해서 뭐 중국에 대해서는 60% 부과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거기에 추가해서 상호 관세라고 해서 나라별로 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또 실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역 적자를 너무 많이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굉장히 높이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녹화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바로 전날이죠.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네, 상호 관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나라 중에는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46%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우리나라는 25%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중국이 뭐 그래?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 부과하겠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막 이제 업그레이드 막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관세까지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최근에는 다시 또 아예 125%까지 이렇게 관세율을 막 올리는 그래서 서로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일단 상호 관세를 일단 90 일간 유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3 개월 정도 유예를 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아주 서로 지금 뭐 치킨 게임 하는 것처럼 보복 관세를 막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막 올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125%까지 현재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시진핑이 다시 또 "그래? 그럼 우리도 또 맞받겠어." 이러면 다시 마치 포커 게임에서 너 100 내놨어? 그럼 난 100 받고 200. 또 그래? 뭐 200 그러면 3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마치 우리 포커 게임에서 결국은 누가 이길 거냐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판돈이 많으냐, 또 하나는 누가 더 배짱이 좋으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거의 지금 두 나라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어느 나라가 더 정말 뒤에 든든한 깃배를 갖고 있을까, 판돈을 갖고 있을까? 또 그리고 과연 트럼프냐 아니 시진핑이냐 누가 더 과연 이런 뒷심이 센가 배짱이 정말 셀 것이냐. 둘 다 나름대로 굉장히 보수 기질이 있고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기존의 그 어떤 권력자라든가 아니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질 수 없는 그런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 두 나라 간의 이런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 또는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 주된 타겟은 중국이죠. 마치 뭐 깡패들이 싸움할 때 "한 놈만 패라." 뭐 이런 것처럼 실제 보니까 제일 거기에서 보니까 나와 지금 맞짱 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나라를 딱 찾으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한때는 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중국 정도는 뭐 '미국이 충분히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1900 년대 그리고 2000 년대 막 들어서면서 중국이 거의 뭐 두 자릿수 성장을 막 이렇게 매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제는 G2라고 인제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조차도 '얘가 지금 G2인데 나와 지금 거의 인제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인제 힘을 키웠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내가 이제는 이 밀림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나의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뺏기겠다. 이런 걱정이 당연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을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인제 스파르타 이게 당시에 인제 제가 인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제 그리스 시대에 그 당시에 패권 국가 스파르타하고 인제 새롭게 등장하는 아테네가 결국은 인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인제 마치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그것을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그 당시에 인제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가 그걸 설명했다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하는데 지난 500 년을 되돌아봐도 무려 뭐 한 16 번인가 이렇게 패권 국가들 기존 패권 국가와 인제 신흥 패권 국가 간의 어떤 세력 다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중에서 한 4번 정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완전 전쟁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권 다툼 실질적인 거의 전쟁 상황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거다.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도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중국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어쨌든 계속 이 성장하는데 쟤를 꺾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또 숙명과 같은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중국을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제일 많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을 꺾어야 되고 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그런 무역 흑자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러한 보편 관세뿐만 아니라 인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인제 했다가 인제 일단 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일단 90일 유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다 이렇게 나름대로 짜여진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이 주 타겟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도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된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5% 상호 관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큼 우리가 무엇을 양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수출을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 무역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관세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또 10% 그냥 남을 거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굉장히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인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미중 간에는 그런 패권 경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게 적어도 제가 볼 때 10 년, 20 년, 30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나라가 그러면 옛날처럼 완전히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완전히 그런 무릎을 꿇을 거냐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런 싸움이 계속 갈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나라가 전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뭐 결국은 이게 포커 게임처럼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쩐이 많으냐 돈이 많으냐 쩐의 전쟁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배짱의 전쟁. 이거 두 개잖아요. 근데 배짱은 둘 다 비슷하다고 치고 누가 더 쩐을 많이 갖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중 뭐 대표적으로 뭐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전쟁이 아니더라도 둘이 막 이런 패권 경쟁을 할 때 그럼 누가 더 부자냐 이렇게 놓고 보면 당연히 미국이 중국보다는 훨씬 더 부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 그 정말 중요한 자원이 어느 나라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식량 자원이나 아니면 에너지 자원 이거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 기계를 돌리고 또 전쟁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를 또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전 세계에서 가장 식량을 많이 생산하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잖아요. 물론 중국이 갖고 있는 핵심 자원도 있어요. 뭐 히토리 뭐 이런 것 뭐 수출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그래 그럼 식량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도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내가 막겠어. 그러니까 내가 꼭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식량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전 세계 곡물 메이저는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런 식으로 자원 가지고 싸우면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 위에도 뭐 제가 말씀이 뭐 굉장히 길어집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